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미사일 127발이 날아왔는데 러시아 S-400은 29발만 막았습니다. 격추율 43%, 중국은 더 심했습니다. 26%, 180억 달러가 불탔고 중동 5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3분 뒤 한국 천무가 124발을 격추했습니다. 97%. 그 순간 중동 전체가 러시아와 중국을 버렸습니다. 1년 만에 412억 달러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세계 방산 판도가 뒤집힌 그날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반 페트로비치 쿠즈네초프입니다. 러시아 알마즈안테이 4의 수석 기술 고문이었고 35년간 S-300과 S-400 개발에 참여한 방공 시스템의 산증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S-400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알주바일 공군기지 지하 벙커. 새벽 2시 47분 경보음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숙소에서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차가웠고 에어컨 없이도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 경보음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까지 뛰어가는 200m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쿠즈네초프 박사님, 부하 기술자 알렉세이 소콜로프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28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모스크바 공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였죠.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레이더에. 저걸 보세요.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27개. 북동쪽 국경선에서 127개의 적색 점들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드론, 순항미사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들이 뒤섞여 몰려오고 있었죠. 전부 얼마나 남았나? 9분입니다. 9분 후면 주요 시설권에 도달합니다. 9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해서는 안 됐어요. 왜냐고요? 저기 사막 위에 S-400이 있었으니까요. 시스템 상태는 전 포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자동 요격 모드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제가 만들어온 시스템이었어요.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F-16을 격추했고 나토조차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망. 127개쯤이야 문제없었습니다. 요격 개시. 드미트리 볼코프 대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우디 측 파견 장교였는데 우리 시스템을 3개월간 훈련받은 베테랑이었죠. 그 순간 화면 속 S-400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 두 번째, 세 번째. 하얀 궤적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기술이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친 결과물이다. 상황실의 사우디 장교 23명도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초. 레이더 화면에서 적색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7개 격추. 좋아, 좋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60초. 추가로 12개 격추. 총 29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90초. 이상했습니다. 격추 숫자가 멈췄어요. 왜 안 올라가지?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계속 발사되고 있었어요. 40발, 50발, 60발. 하지만 격추 숫자는 29에서 멈춰 있었죠. 뭐야? 뭐가 문제야? 2분 40초. 발사된 미사일 67발. 격추된 목표 29개. 나머지 98개의 적색 점들은 그대로 남아서 남서쪽으로 유전지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첫 번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쿵. 상황실 천장이 흔들렸어요.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죠. 3번 저장고 피격, 7번 정유시설 화재 발생, 12번 송유관 파손.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제 귀에는 그게 전부 비명처럼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67발 발사, 29개 격추. 계산기가 필요 없었어요. 43%, 고작 43%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S400의 격추율이 고작 43%라니. 이게 말이 되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떨려본 적 없던 손이요. 상황실 창문 너머로 지평선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유전 시설들이 타오르는 불빛이었죠. 180억 달러어치의 시설이 그렇게 화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시스템은 정상이었어요. 레이더도, 미사일도, 발사대도 전부 설계대로 작동했죠. 그런데 왜 43%밖에 못 막은 거지? 쿠즈네초프 박사님. 알렉세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이 오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40억 달러. 그 돈을 받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90%는 보장합니다. 제가 푸틴 대통령 앞에서 중동 5개국 국방장관들 앞에서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90%를 약속했는데 43%라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늘 밤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12월 모스크바는 매서운 한파에 휩싸여 있었어요. 영하 27도. 크렘린궁 앞 광장의 분수대마저 얼어붙은 날이었죠. 하지만 국내부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 푸틴 대통령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죠. 35년 경력의 베테랑이 떨리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으니까요. S400의 실제 성능에 대해 설명해 주시오. 대통령의 왼편에는 중동 5개국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중동 최대의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앞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에는 미국 측 로비스트들이 있었죠.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팔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었죠. S400 트라이엄프는 현존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떴어요. 동시 추적 가능 목표물 300개, 동시 교전 가능 목표물 36개, 탐지 거리 600km, 요격 고도 지상 10m부터 30km까지.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중동 장관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적어도 침투 목표물에 대한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리아 실전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F-16을 격추한 실적이 있죠. 미국 측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리아건은 그들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격추율은 얼마나 돼요? 사우디 국방장관 파이살 빈 무함마드가 물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장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젊은이보다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복합 위협 환경에서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90% 이상의 격추율을 보장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얼마죠? 파이살 장관이 미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로비스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80% 초반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한 개 포대당 10억 달러입니다.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S400은 5억 달러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절반. 이보다 완벽한 세일즈 포인트가 어디 있겠어요? 절반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이라. 파이살 장관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반격이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S400의 90%라는 수치, 그게 정말 실전 데이터입니까? 시리아에서의 격추 기록을 보면 실전 데이터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원하시면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사령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미국 측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S400이 시리아에서 보여준 성능을. 나토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 근처에만 가면 긴장하는 이유를.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파이살 장관. 예, 대통령 각하. 러시아는 중동의 안보에 진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24시간 기술 지원까지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푸틴의 말에 파이살 장관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무기를 팔면서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블랙박스로 묶어두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만 했죠. 그건 일종의 종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달랐어요. 좋습니다.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개 포대, 5개국 공동 도입, 총액 240억 달러. 그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 측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게 질려 있더군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40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러시아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죠.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 예, 카카. 자네가 90%를 약속했어.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나? 저는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푸틴이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지만 그때 저는 그게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자네가 직접 가서 지휘해. 240억 달러의 무게를 잊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35년 경력의 정점. S400의 아버지라는 별명. 240억 달러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사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모든 것이 43%라는 숫자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3%.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쿠즈네초프 박사님, 국방장관이 도착했습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7개 중 29개, 나머지 98개는 그대로 뚫고 들어가 180억 달러어치 시설을 불태웠죠.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파이살 빈 무함마드 국방장관. 3개월 전 모스크바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던 그 노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43%? 그의 첫 마디였어요. 43%가 뭡니까? 쿠즈네초프 박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죠? 90%. 90%를 보장한다고 했잖습니까? 파이살 장관의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우디 장교 23명, 러시아 기술진 12명,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장관님,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이렇게 초라해진 적이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 127개의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요? 파이살 장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240억 달러를 쓴 이유가 뭐였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으라고 쓴 거 아닙니까?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레이더도, 발사대도, 미사일도 모두 정상 작동해서 43%요?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비정상이면 몇 프로죠? 20%, 10%.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분명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시리아 실전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 밤은 43%밖에 안 나온 거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시간을 주시면. 시간. 파이살 장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박사. 저는 창을 바라봤어요. 지평선이 아직도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불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와르 유전입니다. 세계 최대 유전이에요. 하루 생산량만 500만 배럴. 저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법이죠. 180억 달러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잃은 게 당신이 보장한다던 시스템 아래서 18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석해보면 분석은 무슨... 파이살 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 솔직히 말해보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시스템 결함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성능이 과장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성능 과장. 그건 제가 평생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S400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다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 공격 패턴이 특이했습니다. 특이하다니, 옆에 있던 알렉세이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공격 당시의 레이더 기록이 떴어요. 보시다시피 공격은 세 층으로 나뉘어 들어왔습니다. 고고도 미끼 17대, 중고도 순항미사일 40발, 저고도 드론 70대. 그래서요? S400의 알고리즘은 고도가 높을수록 위협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고도 미끼를 먼저 요격했죠. 17발을 써서 17개 전부 격추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미끼였다는 겁니다. 진짜 위협은 적어도 드론이었어요. 지상 50m 높이로 사막 지형을 따라 침투했죠.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든 겁니다. 파이살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시스템이 속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차마 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S400은 속았어요. 단순한 미끼에 속아서 귀중한 첫 30초를 낭비했고, 정작 진짜 위협이 뚫고 들어왔을 때는 대응할 여력이 없었죠.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전문가팀을 추가 파견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3주.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또 몇 번 공격을 당해야 하죠? 180억 달러를 몇 번 더 날려야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는 파이살. 지금 바로 국방부에 알려. 대안을 검토하라고. 대안이라니요?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파이살 장관이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시스템 말입니다. 러시아건 말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다른 시스템. 설마 미국 패트리어트. 3개월 전에 제치고 우리가 따낸 계약인데. 장관님, 잠깐만요. S400은 정말. 쿠즈네초프 박사. 파이살 장관이 저를 끊었습니다. 나는 당신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밤 18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3주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장관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나서기 직전 뒤돌아보며 한마디를 더했죠. 그리고 솔직히 미국 패트리어트도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던데.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움찔했어요. 한국이요? 천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은 당신들 것의 절반도 안 되고 성능은. 글쎄,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파이살 장관이 나가고 상황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북한이나 상대하던 미국 기술 베껴서 무기 만드는 그 나라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S400을 대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패배의 충격에 빠진 노인의 헛소리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몰랐죠.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3분이 35년간 쌓아온 제 모든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파이살 장관이 나간 후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35년간 방공 시스템만 연구해온 사람이 자기 시스템이 43%를 기록하는 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박사님, 알렉세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숙소로 돌아가시죠. 아침에 다시. 한국. 저는 그 단어를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뭘 가지고 있다고 했지? 천무라고 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최근에 방공 기능도 추가됐다고. 방공 기능?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방공 기능. 그게 말이 되나? 로켓은 지상 목표물 타격용이야. 공중 요격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국이 뭘 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나라가 독자 기술로 뭘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전부 미국 거 베낀 거잖아. K-9 자주포, M109 팔라딘 카피야. K-2 전차, 독일 레오파르트 기술 도입한 거고. 뭐 하나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게 있어? 알렉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뭐가 있어? 북한이 언제 제대로 된 공격을 해봤나? 연평도 포격, 그게 전부잖아. 그런 나라가 중동의 복합 위협 환경을 이해할 리가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지평선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파이살 장관은 충격받아서 그러는 거야. 180억 달러가 날아갔으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미국 패트리어트밖에 없어.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어요. 새벽 6시, 급한 노크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알렉세이의 목소리였어요. 다급했죠. 무슨 일이야? 문을 열자 알렉세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옵니다. 방금 사우디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과 긴급 계약이 체결됐고 기술진이 오늘 저녁에 도착한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하루 만에 어젯밤에 공격당했는데 오늘 저녁에 기술진이 온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 계약 검토만 해도 최소 몇 주는 걸릴 텐데. 알렉세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긴급 협의 완료. 천무 시스템 2개 포대 긴급 도입 결정. 기술진 37명 오늘 출발. 내일 아침 도착 예정.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7명이 하루 만에 온다고? 그것도 시스템 2개 포대를 가지고? 이건 불가능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48개 포대 배치하는데 6개월 걸렸어. 기술진 훈련, 시스템 통합, 레이더 교정.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야. 한국이 설령 시스템을 가져온다 해도 설치만 최소 2주는 걸릴 거야. 알렉세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패할 겁니다. 당연히 실패하지. 그리고 그때 파이살 장관이 깨달을 거야. 한국 시스템은 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기술진을 보내다니. 그건 자신감이 아니면 미친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7시, 저는 알렉세이와 함께 활주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측 기술 협력을 위한 참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저는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는 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파이살 장관에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사막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화재의 잔해가 아직도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죠. 그때 북쪽 하늘에서 검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C-17 글로브 마스터. 미국제 전략 수송기였어요. 하지만 동체에 그려진 태극 마크는 분명히 한국 공군 소속이었죠. 한국 공군이 C-17을 가지고 있었나? 알렉세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한테 빌린 건가요? 글쎄, 첫 번째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멈추자 후방 램프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군용 녹색 컨테이너.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한글. 천무. 그리고 영문 표기. K239CHUNMO. 컨테이너 뒤로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군 작업복을 입은 기술진이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죠. 선두에 선 사람이 사우디 장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하게 깎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한국 육군 방공포병학교 교관이자 천무 시스템 기술지원팀 팀장입니다. 48시간 안에 작전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48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방공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레이더 교정만 해도 하루는 걸리는데 저 사람 허풍이 심하군. 제가 알렉세이에게 속삭였어요. 48시간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알렉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냥 사우디 장성들 기분 맞춰주려고 큰 소리 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어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장비를 풀기 시작했죠. 조명탄을 터뜨려 활주로 전체를 밝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내리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배치 지점을 측량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저거 연습해온 건가? 알렉세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하지만 연습과 실전은 다르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송기가 착륙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연이어 내렸죠. 총 4대의 C-17에서 천무 시스템 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사대 8기, 레이더 3대, 통제 차량 4대, 요격 미사일 240발, 그리고 37명의 기술진. 밤새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첫 번째 레이더가 세워졌어요. 새벽 5시, 발사대 4기가 배치됐죠. 아침 8시, 통제 차량과 레이더 연결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3시간. 그들은 13시간 만에 절반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같은 작업에 3일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숙련된 러시아 기술진 240명이 투입돼서요. 그런데 한국은 37명으로 13시간 만에 절반을 끝냈습니다. 알렉세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들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거 맞아. 저렇게 급하게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야. 레이더 교정 오류든 시스템 충돌이든.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습니다. 배치 시작 42시간 후 한국 기술진 팀장 박정우 중령이 사우디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천무 시스템 작전 배치 완료. 즉시 운용 가능합니다. 42시간. 48시간도 아니고 42시간 만에 끝낸 겁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저게 가능한 거야? 알렉세이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레이더 교정만 해도 최소 6시간은 걸리는데 한국식으로는 다른가 보지. 저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42시간 만에 배치를 끝낸 건 인정해. 하지만 성능은 다른 문제야. 급하게 설치했으니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3분이 시작됐죠. 배치가 완료된 날 저녁, 저는 한국 기술진이 설치한 천무 시스템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기지 북쪽 3km 지점. 3일 전까지 우리 S400이 배치되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S400 발사대들이 뒤로 물러나 있고 그 앞에 천무가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저게 뭐야? S400은 웅장했어요. 발사대 높이만 7m가 넘고 레이더 차량은 버스만한 크기였죠. 세계 최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트럭 아니야? 알렉세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맞았습니다. 천무 발사대는 그냥 8륜 트럭 위에 발사관을 얹은 형태였어요. 높이도 4m 남짓. S400의 절반밖에 안 됐죠. 저걸로 127개를 맞겠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난감 같은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난감이라고요? 돌아보니 한국 기술진 팀장 박정우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더군요. 아, 그게. 저는 당황했어요. 들릴 줄 몰랐거든요. 박 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크기가 작은 게 신경 쓰이시나 보네요.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의외입니다. 방공 시스템 치고는 작죠? 박 중령이 천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S400은 크고 웅장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이동이 느리고 배치에 시간이 걸립니다. 적의 위치 정보가 노출되면 타격당하기 쉽죠. 그건 천무는 다릅니다. 발사 후 3분 안에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사격하고 숨고 다시 나타나고. 그게 현대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S400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배치하면 최소 30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 사이에 적이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리고 박 중령이 발사대를 가리켰어요. 저 안에 12발이 들어 있습니다.
1분 안에 전부 발사 가능하고 재장전은 5분이면 끝나요. 5분. 예. S400은 재장전에 얼마나 걸리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6분. S400의 재장전 시간은 26분이었거든요.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박사님. 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물을 바라봤어요. 작고,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트럭.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38분. 저는 사우디 측 요청으로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 기술 자문 자격이었지만 사실상 구경꾼이었죠. 우리 시스템이 43%를 기록한 이후로 사우디는 우리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거든요. 상황실 중앙에는 박정우 중령이 있었습니다. 천무 통제 콘솔 앞에 앉아 침착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상태는? 사우디 방공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전 포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자동 요격 모드 대기 상태입니다. 박중령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 전에 나도 똑같은 말을 했어. 전 포대 정상 가동 중. 그리고 43%가 나왔지. 11시 40분. 레이더 화면에 적색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동쪽 국경 240km 지점. 다수 비행체 탐지.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개체 수 확인 중. 127개입니다. 127개. 3일 전과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고도 드론 70대, 중고도 순항미사일 40발, 고고도 미끼 17대. 공격 패턴도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9분입니다. 상황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일 전의 악몽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박정우 중령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자동 요격 모두 활성화. 그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목표 분석 중. 우선순위 설정 중.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0.8초. 천무 시스템은 0.8초 만에 127개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 순서가 1순위 저고도 드론 70대, 2순위 중고도 순항미사일 40발, 3순위 고고도 미끼 17대. 뭐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S400과 정반대였어요. 우리 시스템은 고고도 미끼를 먼저 요격했습니다. 높은 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천무는 적어도 드론을 1순위로 잡았어요. 진짜 위협을 먼저 제거하겠다는 뜻이었죠. 저건 어떻게... 알렉세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고도가 아니라 위협도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3일 전에 실패한 이유를, 그리고 한국이 왜 자신만만했는지를. 11시 47분 28초.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천무 발사대에서 불기둥이 솟았어요. 하지만 S400과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많이. 0.4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숫자를 셌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첫 30초 동안 25발이 발사됐습니다. 모두 적어도 드론을 향한 것이었죠. 레이더 화면에서 적색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30개. 뭐야 저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개, 50개, 60개. 첫 30초 만에 적어도 드론 70대 중 67대가 사라졌어요. 격추율 95.7%. S400이 전체 작전 동안 달성하지 못한 수치를 천무는 첫 30초 만에 넘어버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1분 경과. 천무는 2순위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중고도 순항미사일 40발. 43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순항미사일은 S400도 힘들어했던 목표물입니다.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회피하거든요. 우리 격추율은 30%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천무 미사일은 따라갔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 때마다 천무 미사일도 똑같이 방향을 틀었어요. 마치 실로 연결된 것처럼. 38개 격추율 95%.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알렉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무 미사일에 능동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사 후에도 목표물을 자체 추적하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능동 레이더 유도. S-400 미사일에도 적용하려고 했던 기술이에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포기했죠. 한 발당 제조 비용이 2배로 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실용화했다. 2분 경과. 남은 목표물 고고도 미끼 17대. 적어도 드론 잔여 3대. 순항미사일 잔여 2발. 천무는 미끼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실제 위협인 드론 3대와 순항미사일 2발에 집중했어요. 8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드론 2대 격추. 순항미사일 2발 격추. 남은 드론 1대는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도주를 시도했어요. 지상 20m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천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미사일 한 발이 그 드론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2분 52초. 작전 종료. 상황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에 최종 결과가 떴어요. 발사된 미사일 131발, 격추된 목표 124개, 격추율 97.6%, 97.6%.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27개 중 124개. S-400은 29개를 격추했어요. 천무는 124개를 격추했죠. 4.3배. 한국 시스템이 러시아 시스템보다 4.3배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황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장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상황실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박정우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보셨습니까? 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숫자는 외면할 수 없었죠. 43% vs 97.6%. 그 숫자가 제 35년 인생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97.6%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숙소에서 나와 기지 외곽을 걷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왕웨이, 중국 HQ-9 시스템 기술 고문이었어요. 북경 항공우주대학 교수 출신으로 중국 방공 시스템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중동 5개국 계약을 위해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 왕웨이가 저를 불렀어요. 잠이 안 오시나 보군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고요했어요. 3일 전 불탔던 유전 지대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UAE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왕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6%입니다. 뭐라고요? HQ-9 격추율이 26%였습니다. 당신들 S-400보다 더 낮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6%. S-400의 43%도 참담했는데 HQ-9는 그보다 더 낮았다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알고리즘 문제였습니다. 왕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들과 같은 실수를 했어요. 고고도 미끼에 먼저 대응했죠. 적어도 드론이 뚫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미사일 재장전 중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최대 정유시설 12곳이 동시에 불탔어요. UAE 국방장관이 직접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왕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중국 시스템은 끝났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과 이미 계약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UAE도, 아마 카타르도, 쿠웨이트도, 오만도 전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왕 교수. 예? 한국 천무. 직접 보셨습니까? 왕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봤습니다. 97%라면서요? 97.6%입니다. 왕웨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국산 방공 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했어요. 90년대에는 러시아 S-300 기술을 도입해서 HQ-9을 만들었고
그게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부심을 3분 만에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쿠즈네초프 박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왕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미국 기술 베낀 나라, 북한이나 상대하는 작은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왕웨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30년 늦게 시작했어요. 방공 시스템 독자 개발을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앞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30년 늦게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35년 경력의 러시아와 중국을 앞설 수 있었을까?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왕웨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달랐다니? 그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죠.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왕웨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맞았거든요. S400은 시리아에서 성공한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수식어에 안주했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알고리즘 개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충분하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 앞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계속 실험하고, 계속 개선하고, 계속 발전했죠. 그 결과가 오늘 밤 97.6%였습니다. 왕 교수. 예? 우리가 졌군요. 왕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우리가 졌습니다. 사막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저에게 그건 희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패배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빛이었죠. 그로부터 48시간 후 사우디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러시아 S400 시스템 48개, 포대 중 32개 포대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한국 천무 시스템 10개 포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호텔방에서 TV로 봤어요. 32개 포대 반환, 160억 달러어치가 그냥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스크바 국방부였죠. 쿠즈네초프, 무슨 일이야? 사우디가 계약을 파기한다고? 예, 부장관님. 오늘 공식 발표가 43%가 대체 뭐야? 90%를 약속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장 귀국해. 조사위원회가 열릴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조사위원회. 35년 경력이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오후 UAE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UAE는 중국 HQ-9 시스템 36개, 포대 중 32개 포대를 철수합니다. 한국 천무 시스템 12개 포대로 대체합니다. 카타르, HQ-9 시스템 전량 반환, 천무 8개 포대 도입, 쿠웨이트, S400 12개 포대 중 8개 포대 반환, 천무 7개 포대 계약 체결, 오만, S400 8개 포대 중 6개 포대 철수, 천무 5개 포대 도입. 하루 만에 중동 5개국 전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189억 달러.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죠. 저녁, 파이살 빈 무함마드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야드 국방부 집무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앞에 섰어요. 쿠즈네초프 박사. 파이살 장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로 러시아 기술진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귀국 준비를 하세요. 장관님, 저는 박사 개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살 장관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43%와 97%. 그 차이는 변명으로 메울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죠? 장관님은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할 생각이셨습니까?
파이살 장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으니까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은 알았지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97%를 봤으니까요. 파이살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사. 43%와 97%.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이살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은 48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심지어 식사도 일하면서 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자기 일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파이살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러시아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변명부터 했죠. 소프트웨어 문제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본국에서 전문가를 보내겠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과로 보여줬어요. 42시간 만에 배치하고 97%로 증명했죠. 그게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파이살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 당신 개인은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라는 나라가 더 이상 최고가 아니라는 걸 오늘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5년간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비수와 같았죠. 귀국길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파이살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기지 북쪽에서 천무 발사대가 보였어요.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작고 단순한 트럭이 러시아의 3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다. 우리가 졌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크렘린궁 지하 회의실.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방부 차관, 방산업체 대표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안보보좌관까지. 쿠즈네초프 박사, 안보보좌관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43%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S400은 설계대로 정상 작동했습니다. 정상 작동해서 43%라는 말입니까?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문제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고고도 목표물을 우선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적이 그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적어도 드론과 고고도 미끼를 혼합해서. 그래서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을 수정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페스코프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6개월이요? 박사, 이거 보셨습니까? 그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국제방산 뉴스레터였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천무, 중동 대박, 189억 달러 계약 체결. 이게 지난주 소식입니다. 페스코프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천무 288대 도입 결정. 계약 규모 51억 달러. 저는 숨이 막혔어요. 폴란드요? 예, 나토 회원국입니다.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페스코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박사, 폴란드가 왜 미국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천무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입니다. 천무는 패트리어트의 40% 가격에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납기가 빠르죠. 미국은 3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6개월 안에 납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스코프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동에서 97%를 기록했다는 실전 데이터.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맞았어요. S400도 시리아에서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몇 년 전 이야기였죠. 최신 위협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어요. 반면 한국 천무는 불과 한 달 전에 97%를 찍었습니다. 127개 중 124개. 살아있는 데이터였죠. 박사, 페스코프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현재까지 집계된 한국 천무의 수출 실적입니다. 읽어보시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어요. 한국 천무 수출 현황 최근 1년 국가 도입 규모 계약 금액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추가 42개, 협의 중 89억 달러 UAE 12개, 포대 54억 달러 폴란드 288대 51억 달러 카타르 8개, 포대 36억 달러 쿠웨이트 7개, 포대 31억 달러 오만 5개, 포대 22억 달러 루마니아 6개, 포대 협의 중 27억 달러 노르웨이 4개, 포대 협의 중 18억 달러 필리핀 4개, 포대 18억 달러 싱가포르 3개, 포대 협의 중 14억 달러 핀란드 협의 중미정 스웨덴 협의 중미정, 확정 계약 총액 301억 달러, 협의 중 포함 예상 총액 412억 달러 이상, 412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1년 만의 실적입니까? 예, 정확히 11개월입니다. 페스코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러시아 S400의 같은 기간 수출 실적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읽지 않아도 알았거든요. 중동 참사 이후 S400을 새로 계약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고객들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했죠. 인도마저 추가 도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박사, 페스코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해임하시겠습니까? 해임이 아닙니다. 페스코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은퇴입니다. 35년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롭게 물러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로운 은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43%라는 숫자가 평생을 끝내버렸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412억 달러. 한국이 1년 만에 벌어들인 금액. 그건 러시아가 10년간 수출한 방공 시스템, 총액보다 많았어요. 그 작은 나라가, 북한이나 상대하던 그 나라가 어느새 우리를 추월해버렸습니다. 은퇴 후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어요. 하지만 방산 뉴스는 보지 않으려고 했죠. 볼 때마다 심장이 아팠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천무, 16회 연속 실전 성공. 평균 격추율 94.3%. 폴란드 첫 천무 배치 완료. 나토 동맹국들 추가 도입 검토. 한국 방산, 글로벌 토보 진입 목전. 그럴 때마다 저는 TV를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5년. 저는 35년간 S400만 연구했습니다. 처음엔 S300이었고, 그 다음이 S400이었죠.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1990년대, 소련이 붕괴했을 때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몇 달씩 밀려도 연구실에 나왔죠. 언젠가 다시 러시아가 일어설 거야 라고 믿었으니까요. 2000년대, 푸틴이 집권하면서 방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S400 개발이 본격화됐고 저는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됐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2010년대 S400은 세계 최강 방공 시스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시리아에서 실전 성공을 거뒀고 나토도 두려워했죠. 중국과 인도, 터키까지 줄을 서서 사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S400은 완벽하다. 그게 실수였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발전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위협. 대응할 필요 없어. S400은 이미 최강이니까. 적어도 드론 대응?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충분하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급하지 않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천무를 개발했고 끊임없이 개선했죠. 적어도 대응, 다중 표적 처리, 고속 재장전. 우리가 나중에라고 미뤘던 것들을 그들은 지금 당장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97% vs 43%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이 3분에 무너졌다. 말 그대로였어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국 천무의 3분 작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였습니다. 쿠즈네초프 박사님, ADX 2025에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ADX, 서울 에어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였어요. 왜 저를 초청하시는 겁니까?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전문가로서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미래 방공 시스템의 발전 방향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한국, 그 나라에 가야 한다고?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나라에?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거든요. 천물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3분 만에 97%를 찍을 수 있었는지, 그걸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호 중령. 그날 밤 상황실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했던 그 눈빛의 주인.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였어요. 깨끗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죠. 10월의 서울은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공항에서 전시장까지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한국이구나. 35년간 북한이나 상대하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ADX 전시장. 거대한 경납고 안에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 유럽 MBDA, 이스라엘 라파엘. 하지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 천무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니 그 장난감 같은 트럭이 눈앞에 있었어요. 1년 전 사우디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작고, 단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외형.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저 안에 97%의 기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쿠즈네초프 박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정호였어요. 1년 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이제는 중령이 아니라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대령이 되셨군요. 예, 중동 작전 공로로 진급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년 전 우리는 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를 깔봤죠. 한국 시스템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박 대령.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든지요. 그날 밤 97%를 기록했을 때 당신은 확신이 있었습니까? 박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은 없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천물을 바라봤어요. 저희는 10년 넘게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실사격.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죠. S400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쁜 시스템이어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박태령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S400은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10년 전에는 진짜 세계 최강이었죠. 하지만 위협은 계속 진화합니다. 드론 군집, 저고도 침투, 포화 공격.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시스템도 계속 진화해야 해요. 저희는 북한이라는 살아있는 위협 앞에서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계속 테스트하고, 계속 발전시켰죠. 박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게 97%와 43%의 차이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맞았거든요. 우리는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박 대령.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뭐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고요. 박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그럼 뭡니까? 누가 더 치열하게 준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끝이 없어요. 저희도 97%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99%를, 모레는 100%를 목표로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천물을 만든 사람들이구나. 97%를 찍고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저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층 빌딩들 사이로 번지고 있었죠. 1년 전 중동 사막에서 봤던 하늘이 떠올랐어요. 유전 시설이 불타오르던 그 밤, 180억 달러가 제로 변하던 그 순간, 43%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의 절망, 그리고 97%가 뜨는 걸 목격했을 때의 경악,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35년이 3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 3분이 가르쳐준 것은 평생의 교훈이었다. 저는 이제 은퇴한 노인입니다. S400의 아버지라는 별명은 43%의 책임자로 바뀌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의 전환점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 작은 나라의 집념이 강대국의 자만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 순간의 증인으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할 거야. 97%에 만족하지 않고 99%를, 100%를 향해 달려갈 거야. 그게 한국이니까.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패배는 쓰라렸지만 그 패배를 통해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 아무리 강해도 발전을 멈추면 언젠가 추월당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스스로 최강이라고 믿는 자만심이라는 것.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겠죠. 97%, 3분간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 저는 그들을 기억할 겁니다. 영원히. 지금까지 러시아 기술 총괄이 중동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5년 경력이 3분 만에 무너졌고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